우리 평등법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법률가지만. 그래서 법의 내용도 한 번도 보지도 않았는데, 아내는 계속 이제 차별금지 반대를 위해서 기도를 이제 해왔는데,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법률가인데 이 법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문제점들이 있는지 알아?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 모른다고 저는 대답을 했어요. 왜? 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차별을 금지하지 말라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가난하다고 차별하고 부자라고 더 해주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더 해주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차별하지 마라 라고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좋은 법이야. 찬성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법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딱 걸린 게 정의 규정에서 성별 개념,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하나님은 남자 아담을 만들었고 이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존재를 해온 것이지,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천지창조의 질서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 법에 의해서.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 주변에 여성 아니면 남성으로 분류가 되지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 있을까? 적어도 제 주변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성별 정체성이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선택할 수 있다. 너는 너의 주관적 인식에 의해서 성별을 선택할 수 있어. 내가 여성인데 내가 약간 남성적인 기질이 있는 것 같아. 혹시 내가 성별이 여성이 아니고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별에 속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히려 성별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돼요.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별로 하려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법이라는 거는 우리 기독교인을 위해서 만드는 법이 아니고요. 기독교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도 아니에요. 법은 일반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만드는 게 법이에요. 일반 국민 모두에게 이 법이 영향을 받게 돼요. 나의 주민등록번호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국가신원체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잖아요. 주민번호 제도를 바꾸게 되면 우리의 모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들어갔던 기록, 모든 개인의 신상 기록은 다 주민번호에 의해서 우리 신상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행정적으로. 이걸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문제의 비용이 발생해요. 이건 국민투표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계나 또 진보적인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창조하신 적이 있느냐? 있다고 하면 괜찮다. 근데 그거는 정말 진리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우리 기독교 국회의원들한테 묻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런 법안에 찬성할 수가 있느냐.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게 양심상 종교적 양심이 됐든 개인의 양심이 됐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운영위원으로 섬기고 있는 이상원입니다. 2021년 9월 17일 금요일 오후 2시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제39회 강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마음도 굉장히 분주하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시간을 내셔서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실시간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시간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연결된 교회 채널이나 유튜브 등으로 꼭 방송 시청을 해 주셔서 빠진 방송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는 KBS 보도본부장을 역임하셨던 김인영 장로님께서 현재 한국의 주류 언론계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일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원인과 내용에 대해서 방송 현장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김인영 장로님은 우리의 주류 언론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기자협회가 체결한 MOU의 결과물인 인권보도준칙 때문임을 바르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인권보도준칙은 모든 동성애에 대한 모든 형태의 부정적인 내용을 일체 보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이제 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어서 실질적으로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강제조항처럼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현재 주류 언론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비판이 전혀 소개되지 않고 있고 동성애에 뒤따르는 과학적이고 의료적인 진실을 외면하고 동성애 친화적인 그런 내용만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류 언론이 국민들 대다수의 여론을 형성하고 의식의 방향을 그리고 정보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 끼치는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주류 언론이 권력의 향배에 연연하지 않고 진실을 보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달려든다면 건강한 여론이 형성되고 국민들의 의식의 방향도 진실에 기반을 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서 사회 전체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류 언론이 가진 막강한 영향력을 잘 알기 때문에 권력층은 주류 언론을 장악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암암리에 대변하는 관변 언론과 같은 것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강한 유혹을 받기 마련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한국의 주류 언론은 동성애 문제를 비롯해서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진실에 기반한 보도를 하지 않고 권력층의 눈치를 보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주류 언론이 권력층에 의해서 장악이 될 때 국민의 여론은 거짓에 근거하고 권력층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는 여론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으며 이와 같이 은밀하게 조작된 여론이 국민의 뜻으로 선전되는 경우 국민의 뜻이 전체주의적 독재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주류 언론이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사회와 교회를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교회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첫째로 국민들에게 허용한 합법적인 다양한 의사 표현 형식을 통해서
주류 언론의 거짓 보도와 이 보도 배경을 형성하고 있는 정치적 의도를 알리고, 둘째로 기독 언론이나 미디어 등을 통해서 동일한 문제에 대한 진실에 기반을 둔 바른 보도를 해서 국민들이 주류 언론과 비교해서 내용을 보고 진실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셋째로 기독 언론인들이 함께 모여서 협의체 등을 만들어 서로 교감하면서 집단적으로 대응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김인영 장로님의 강의가 적어도 이와 같은 일들을 강화시켜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법률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강의를 듣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해 주실 변호사님은 윤용근 변호사님이십니다. 윤용근 변호사님은 현재 법무법인 L+ 대표로 계시며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그리고 특별히 복음법률가회 운영위원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강의에서는 그간 산발적으로만 소개되어 왔던 인권위원회와 평등법의 문제들을 모두 종합해서 정리해 주시는 매우 유익한 내용이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될 예정입니다. 이제 윤용근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윤용근 변호사입니다. 많이 부족한 종을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를 통해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하나님 국가인권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쁜 법인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어떠한 문제가 있고 우리가 왜 이것을 반대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제는 인권위의 평등법 주장을 팩트체크한다라는 주제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평등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차별금지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인권위의 평등법 주장을 팩트체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게도 저는 사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아가서 이거는 인권과 관련된 법이니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아내는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어느 날 저에게 심각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법률 전문가인데 차별금지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야 도대체? 라고 묻는데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요. 내용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내에게 이 차별금지법 내가 좀 공부 좀 해서 이 법이 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법을 국회 의안정보과에 들어가서 차별금지 법안을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1조부터 2조, 3조, 4조 법률안을 끝까지 읽어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차별금지법 2조 정의 규정에 딱 들어가서 제가 첫 번째 부딪힌 것이 바로 사람의 성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별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성별이 있었나?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이 법에서는 왜 이런 규정을 두려고 하지? 왜 이런 규정이 필요하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됐고 그래서 법률을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가 내용을 다 읽어보고 나서 느낀 결과는
이것은 인권을 위한 법률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를 위한 법률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법적으로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알고 나니까 말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알고 나니까 법률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이제 어떤 토론에도 참여를 하게 되고요. 논문도 쓰게 되고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와서 여러분 앞에 국가인권위가 주장하는 평등법에 대한 주장을 팩트체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먼저 법안 발의와 관련돼서 이 지금 법안이 어떻게 발의가 되어 있고 또 그것이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2020년 6월 29일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법안을 반대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싸워왔죠. 그런데 2021년 올해 들어와서 또 이번에는 이름이 바뀌어서 평등법안이 제출됐습니다. 평등법안이 6월 16일 이상민 의원을 발의를 했고요. 또 8월 9일 박주민 의원이 발의를 했고요. 8월 31일 권인숙 의원이 또 발의를 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평등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도대체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무엇이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은 내가 열심히 반대를 해왔는데 평등법은 또 뭐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된 거죠. 실제 21대 국회에 와서는요, 장영우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있고요.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똑같은 이름의 평등법안이 3개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수년 전부터 벌써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2006년 7월에요. 차별금지법 시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안을 바탕으로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했다가 폐기되고 한 역사가 반복되고 있죠. 그러다가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6월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모두 국가인권위원회 이 평등법 시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어떻게 다르죠?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차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사람들, 국민들에 의해 반감을 사게 되니까 국가인권위가 이번에는 차별이란 말을 빼버리고 평등에 관한 법률, 평등법으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오히려 차별금지법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법안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법안을 주도하다 보니까 차별금지법, 평등법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왜 국가인권위는 많은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중복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있을까요?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입법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법률안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론을 집중적으로 몰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도를 바로 알고 이에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평등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할까요? 그 이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평등법 제정 반대 국민청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최단 시간에 10만 명이 달성이 됐습니다. 아마 청원의 역사상 이렇게 빨리 국민들이 10만 명을 채운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반대를 하고요. 저와 같은 법률 전문가들도 반대합니다. 왜 반대할까요? 이 법안에 분명한 법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등법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간략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성적 지향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적 지향이 다르다고 반대한다? 이건 너무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지 않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성적 지향이라는 규정 안에 동성애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차별금지법 2조 정의 규정인데 제4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급히 끌릴 수 있고 또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마라 라고 해놓고 그 성적 지향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동성애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성적 지향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의 성적 지향은 다 다릅니다. 존중해 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적 지향에 동성애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동성애자들을 차별해. 동성애자들을 반대해. 배제해.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역사상 기독교만큼 이 차별을 반대하고 또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싸워온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동성애라는 행위 그 자체를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금지되는 것입니다. 금지되는 죄를 법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평등법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대해서 법에 규정을 하고 이를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치라는 겁니다. 동성애적인 성교육을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자녀들에게 교육을 해야만 합니다. 용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등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평등법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표현 자체를 금지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차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등법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등법을 반대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저는 반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동성애를 반대할 때 명확한 헌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헌법 19조에 있는 양심의 자유. 나는 양심상 동성애를 반대해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 21조에 보면 사상 표현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바로 이 헌법 규정에 근거해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기독교에서도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헌법 20조에 있는 종교의 자유에 근거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신앙 표현의 자유가 21조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근거해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표현, 이거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헌법적 근거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고 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그걸 좀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차바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강의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인권위의 평등법 주장을 팩트체크한다는 내용입니다. 국가인권위가 그동안 평등법,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평등법에는 법률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고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차별금지법, 평등법에는 이러이러이러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러자 국가인권위가 최근에 이렇게 카드 10가지의 종류의 카드를 만들고 여기에 각각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문제가 담긴 쟁점들을 이렇게 담아내고 질문문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인권위가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답변을 하면서 평등법 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와 주장과 근거는 가짜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 홈페이지에 이거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받아서 국가인권위의 답변을 보니까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과 관련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가짜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면 법률에 회피를 해버리거나 그건 우려다, 기우다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스스로 팩트체크로 주장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우리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팩트체크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아마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강의를 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팩트체크를 통해서 저는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쟁점들을 가지고 정말 국가인권위의 주장이 맞는지 이 시간에 팩트체크하는 내용이 맞는지 TV 공개 토론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국민들이 도대체 평등법에 차별금지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없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억지 논리를 주장하는 것인지 이 팩트체크를 통해서 알게 하고 제정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선택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팩트체크 첫 번째.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 제정과 관련돼서 이런 쟁점이 있습니다. 이 차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 제정 굳이 필요할까라는 쟁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팩트체크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질문문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의 답변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팩트체크하는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문과 국가인권위의 답변은 국가인권위가 스스로 밝힌 내용을 그대로 살려두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볼까요? 질문문 이렇게 질문하네요. 차별 사유와 영역을 규율하는 개별법들도 많이 있잖아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그런데 차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평등법 제정이 굳이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꽤 똑똑하지요? 네. 그랬더니 국가인권위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예, 맞아요. 차별 사유와 영역을 규율하는 개별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법들은 차별 영역이 정해져 있어서 포괄적으로 다루지 않는 공백이 발생해요. 그리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차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사실이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규정하려고 하는 23가지 차별금지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각 차별 영역마다 이를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국가인권위원회 존립 근거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4호에 보면요. 성별, 종교, 연령, 국적, 가족 형태, 출신 지역 등 19가지 사유에 대해서 차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금지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법이 다루지 않는 공백이 발생해서 차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평등법 제정이 또 필요하다라는 국가인권위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양성의 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있고요. 고용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있고요.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그 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말라는 기간제 근로자보호법,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각 영역마다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법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도 드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데요. 정보 소외계층 차별금지법, 성차별 성희롱 금지법,
학력차별금지법, 지역차별금지법 이러한 법률안들이 제출돼서 현재 제정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은요, 정말 구체적이고 가장 실효적인 구제 수단을 담고 있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법안을 적용을 해서 얼마든지 차별을 시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국가인권위법 2조 4호에 보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미혼, 이혼, 별거, 사별,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시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포괄적인 차별 금지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개별 법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평등법 제정이 또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지요. 이번 평등법에도 4가지가 추가돼서 23가지입니다. 언어에 의한 차별금지, 국적에 의한 차별금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금지, 고용 형태에 의한 차별금지 등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차별금지 사유가 우리나라만큼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보다 먼저 평등법을 제정한 나라들, 영국이나 유럽이나 또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을 살펴보면요, 차별금지 사유가 많아봐야 5가지 혹은 14가지 정도가 최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3가지에다가 등자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금지 사유를 많이 규정을 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차별이 없는 나라가 실현이 될까요? 저는 그럴 수만 있다고 한다면 23가지가 아니라 100가지 이상의 차별금지 사유를 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차별금지 사유가 부족해서 여전히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에는 형사처벌 규정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 차별 사유를 보면 장애인 차별 사유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채용에 있어서 남녀 차별 사유가 가장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있습니다. 포괄하는 규정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지만 차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법적 강제와 통제만으로는 이 땅에서 차별을 없앨 수 없다라는 반증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는 왜 자꾸 그러면 평등법을 제정하려고 할까요? 바로 평등법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성별 정체성 규정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별 개념에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포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동성애를 위한 성적 지향 규정을 포함시키고요. 이를 통해서 동성 결혼까지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전 단계로 바로 평등법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등법에서 성별 정체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적 지향 이걸 규정하고 안 지키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가하고요. 시정 명령을 내리고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법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인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차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 제정 굳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이미 있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19가지 사유에다가 등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팩트체크 2번째입니다. 평등법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이 아닌가요? 라는 쟁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질문문이 이렇게 질문하네요. 아니, 국가가 무슨 권리로 사적인 개인 관계까지 개입하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평등법에서는요, 개인의 성생활 관계 부분까지도 개입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위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공공복리 증진이나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의 사적 영역 개입이 필요합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사실이 그럴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평등만큼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개인의 자유입니다. 국가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생활의 모든 사적 영역에 성적인 영역까지 개입하려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다른 것을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그 구별, 이러한 구별도 차별로 규정하면서 표현을 금지합니다. 평등법에서 말하는 평등은 이미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평등의 개념을 벗어난 침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등법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국민의 모든 사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지요. 네, 팩트체크 세 번째입니다. 불명확한 차별 개념에 따른 법치주의 원칙 위배 아닌가요? 라는 쟁점이 있습니다. 질문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혐오나 괴롭힘은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거라서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혐오, 괴롭힘, 이거는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거죠.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인권위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평등법은 괴롭힘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서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적용 과정에서 자의적인 법 적용을 우려할 필요는 없어요. 라고 답변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럴까요? 한번 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등법 제3조의 정의 규정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괴롭힘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는데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괴롭힘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롭힘은 정신적 고통을 주기만 해도 성립합니다. 어떤 경우냐?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주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읽으면 알 수 있다라고 국가인권위는 말합니다. 두 번째요.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가 뭐죠? 저야 굉장히 선하게 생겼는데 좀 험상궂은 사람이 눈을 치켜뜨면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지요. 또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를 하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가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인지,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인지, 부정적 관념의 표시라는 게 뭐죠? 조금 싫은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좋은 말만 해야 되고 긍정적인 언어만 사용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정적 관념의 표시를 한 것만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면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나는 괴롭히지 않았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여러분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혀 제가 볼 때는 법률 용어가 명확하지 않은데요, 국가인권위는 명확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법률의 규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명확합니까? 네. 불합리합니다. 괴롭힘이라는 건요, 어떤 행위뿐만 아니라 부정적 표현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 간의 관계나 발생 계기 근거,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무엇보다 이 괴롭힘 성립 여부의 판단은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관적 고통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규제 입법은 무엇가 금지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등법은 규제 입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법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서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불명확한 차별 개념에 따른 법치주의 원칙 위배 아닌가요? 맞습니다. 괴롭힘, 구별 등은 너무 주관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질문문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팩트체크 네 번째. 이번에는 성별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성이나 남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는 이 제3의 성을 성별 개념에 넣는 것이 과도하지 않나요? 라는 쟁점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쟁점이고요.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질문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별이 남성 아니면 여성이지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까지 성별 개념에 넣는 것은 과도하지 않아요?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권위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평등법에서 말하는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는 것은 주로 간성의 성징을 지칭하는 문구예요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어디에도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법에서는요,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등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정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다른 이유를 찾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도요, 사람의 성별 기준에 대해서는 증거 기반의 원칙에 의한 생물학적 기준으로 남자와 여자로 분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반 국민들도요,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그러한 성을 왜 인정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평등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간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의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간성이 도대체 뭔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의학적으로 간성이라는 것은 생식기나 성호르몬, 염색체의 구조와 같은 신체적 특징이 이분법적 구조, 그러니까 남성 또는 여성에 들어맞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간성을 의학적 용어로는 선천성 미분화 질환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천성 미분화 질환을 갖고 있는 간성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기 진단이 필요하고요,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평등법에는 이미 병력 또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성을 가진 사람을 성별로, 독립된 성별로 규정해서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병력 또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면 됩니다. 간성 때문에 성별의 개념을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두어야 된다라는 국가인권위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별 개념에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는 아주 모호한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현행 헌법 규정에도 반하고요, 양성평등 기본법 등에도 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게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에 굳이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도입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성별 정체성에 대한 자기 인식을 기준으로 해서 법적인 성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또는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는 여러 성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뉴욕시에는요, 증거 기반에 의한 생물학적 기준이 아니라 젠더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31개의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31개의 성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성별 개념에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도입하게 되면
뉴욕시처럼 31개의 성별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 이상의 성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100% 남성인 사람, 100% 여성인 사람, 50% 남성, 50% 여성, 70%, 30%, 30%, 70% 이러한 조합을 통해서 미국 뉴욕시는 31개의 성별을 인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질문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헌법은 양성평등 이념을 근간으로 하잖아요.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란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규범과 충돌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 질문문이 똑똑하죠. 예, 헌법의 규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위가 이렇게 답변하네요. 제3의 성을 인정해도 헌법 규정과 충돌하지 않아요. 여성이나 남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헌법의 평등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헌법 제36조는요. 남성과 여성의 양성평등을 기초로 혼인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모두 증거 기반인 생물학적 기준에 따라서 성별을 여성과 남성으로만 분류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등법에서 성별 개념에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포함시키는 것은 현행 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별 정체성과 결합해서 생물학적으로 동성인 사람끼리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별을 선택하게 해서 동성 결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만약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대로 간성을 의미한다라고 하면 성별의 개념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성별이란 여성, 남성, 간성을 말한다. 그렇게 해야 명확한 법률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간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는 아주 모호한 법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목적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넣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요? 매우 부적절합니다. 성별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여성 아니면 남성입니다. 팩트체크 5번째입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불확정적 개념이다 라는 쟁점이 있습니다. 질문문이 이렇게 질문하네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고 내면적이라서 법 적용이 모호해져. 그럼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권위가 이렇게 답변하네요. 성적 지향은 성적으로 어떠한 성별에 끌리는 감정을 기준으로 한 개인의 정체성을 의미하고 성별 정체성은 성별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라서 개인의 존엄성 문제라고 답변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제2조 정의 규정에 보면은요, 성적 지향에 대해서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등법에는요, 평등법 제3조 정의 규정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정의 규정이 빠져 있습니다. 의도적인지 실수인지는 뒤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등법을 가지고는 도대체 성적 지향의 규정이 뭔지, 성별 정체성의 정의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차별금지법을 한번 찾아보면 차별금지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성별 정체성은요,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내가 느끼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불확정적 개념이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아니다, 명확한 개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평등법은 규제입법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제입법은요, 국민 누구나
그 법적인 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용어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평등법 3조에서도요, 장애가 무엇인지 정의 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지 정의 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학력, 병력, 건강 상태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도 다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적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에 대해서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의 규정을 다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상민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이나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에는요, 정말 낯설고 어려워서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요, 저와 같은 법률 전문가조차도 도무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성별 정체성 개념, 성적 지향 개념, 이것에 대한 정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석해 주는 대로 따라야만 합니다. 행정부도 국가인권위가 해석해 주는 대로 따라야 되고요, 사법부조차도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석해 주는 대로 따라야만 합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법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성별 정체성이 뭐냐? 성별 정체성은 주관적, 자신의 성별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나 표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놀라웠죠. 인권위원회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별 정체성이란 주관적 인식이나 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평등법에서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나 차별금지법에는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과 다른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성별 정체성이란 인격의 일부로서 자신의 성별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인의 깊은 느낌, 내재적인 감각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별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인의 깊은 느낌, 내재적인 감각, 도대체 뭡니까? 모르겠어요. 그 근거가 뭐냐 확인을 해보니까요, 미국 정신과협회 2015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인지 미국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규제 입법은 법률을 명확하게 정의 규정을 해줘야 됩니다. 비교적 우리가 이해할 수 쉬운 근로자 개념, 사용자 개념, 학력의 개념 이런 것들도 다 규정을 하면서 왜? 그토록 어려운 성별 정체성 균형, 미국의 정신과 협회의 2015년 가이드라인을 알아야만 비로소 해석이 가능한 규정에 대해서는 정의 규정을 빠뜨렸을까요? 저는 의도적으로 빼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적 지향이라는 정의 규정을 두고 보니까 거기에는 동성애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기독교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일반 국민들도 반대를 합니다. 또 성별 정체성 규정을 보니까 주관적 인식에 따라서 법적인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평등법 시안을 만들면서 국가인권위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성적 지향 규정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정의 규정을 빼버린 것입니다. 네, 우리 질문문이 여기서 딱 멈추지 않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지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차별 사유가 되려면 객관적으로 뭔가 개념이 명확해져야 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죠. 정말 똑똑하지 여러분. 인권위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인종, 성별, 장애 등의 차별 사유는 사람의 외관과 내면, 선천성과 후천성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도 사람의 외면과 내면이 복합된 거라서 명확해요 라고 답변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그럴까요? 인종, 성별, 장애 등의 차별 사유는요, 객관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차별 금지 대상입니다.
하지만 성적 지향은요,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으로 그 범위가 점점 확장될 수 있는 불확정적 개념이에요. 나아가 성별 정체성 개념은요, 미국 정신과협회 2015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해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명확한가요? 전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확정적 개념인 이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규정은요, 객관적으로 명확한 인종, 장애, 성별 등의 차별 금지 대상들과 뭉뚱거려서 같이 규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실제로요, 그러면 이러한 반대 여론이 많으니 성별 정체성 규정, 성적 지향 규정을 빼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어떠냐라고 모 아나운서가 장혜영 의원과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장혜영 의원이 팔짝 뜁니다. 성별 정체성 규정과 성적 지향 규정,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규정을 빼버리면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도가 드러나 있죠. 정말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인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법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적 지향 규정, 성별 정체성 규정,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여기에다 포함을 시켜서 바로 동성결혼 합법화 단계까지 가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불확정적 개념이다? 네, 맞습니다. 낯설고 불명확하죠. 정의 규정에도 없어요. 네, 팩트체크 6번째입니다. 제3의 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제3의 성, 성별 정체성 개념으로 가족제도가 붕괴되고 국가 신원체계 변동이 야기되고 병역 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쟁점이 있습니다. 제가 던진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질문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제3의 성이나 성별 정체성 개념이 등장하면 가족제도가 붕괴되고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권위원회가 이렇게 또 답변합니다. 평등법은요, 가족제도나 법적인 신분체계와 서로 다른 법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제3의 성별 개념이나 성별 정체성 개념을 도입하더라도 가족제도나 신분체계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아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럴까요? 확인해 봅시죠. 우리나라 국가 신원체계는요, 출생신고를 할 때부터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증거 기반에 의한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를 부여받고 있죠. 앞에 6자리는 생년월일입니다. 그리고 뒤에 7자리가 고유번호인데요. 그 고유번호 중에 첫 번째 자리가 1, 2, 3, 4 이렇게 남성 또는 여성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고 있죠. 180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1800년대에 태어난 남성은 9번, 여성은 0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요, 5, 6, 7, 8번은 외국인 등록번호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1, 2, 3, 4, 5, 6, 7, 8, 9, 0번까지 모두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만일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도입해서 우리나라도 미국 뉴욕주처럼 31개 또는 그 이상의 무수한 성별을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리적으로 더 이상은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신원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서로 다른 영역에 있다라고 회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법적인 문제가 있고요. 모든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는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 서로 다른 법 영역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요, 국가의 신원체계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겠죠.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아니라 예컨대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사회보장번호를 부여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비용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돈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 행정체계를 전부 바꾸려면 여러분들이 모든 그 개인적 신상은 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초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죠. 그 외에도요, 이 평등법에서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과 성별 정체성이 도입되고 이로 인해서 동성 결혼이 가능해지면 국가의 우리 가족 제도가 전부 붕괴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도 국가인권위에도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팩트체크가 필요한 것이죠. 네, 우리 질문문이 또 계속 질문을 합니다. 성별 정체성 개념이 들어오면 주관적 인식에 따라서 성별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을 테니까 징병검사를 앞둔 남성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은 여성이야 라고 주장해서 병역을 기피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핵심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이렇게 답변하네요. 성별 정체성에 따른 성별 변경은 인격의 일부로서 쉽사리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죠? 아까 봤던 미국 정신과 의사협회 2015년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도, 2017년도, 2021년은 어떻게 규정됐는지 저희도 모릅니다. 그리고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병역법상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평등법이 병역 기피에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합니다라고 답변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군사적 대치관계라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역법은요, 대한민국 남성에게 징병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병역 문제는요, 아주 민감한 공정 이슈입니다. 병역법에 형사처벌 규정이 있지만 그동안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등 온갖 수단이 동원되고 있던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평등법에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과 성별 정체성 규정이 도입되면요, 주관적 인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법적인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 또는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규정을 통해서 병역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가 형사처벌 규정을 들어서 당신이 성별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조사해서 형사처벌할 거야 라고 하면 국가가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네. 제3의 성이나 성별 정체성 도입으로 인해서 가족제도 붕괴될 수 있고요. 징병제도, 주민등록제도 얼마든지 지금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요, 제3의 성이나 성별 정체성이 꼭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예컨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나 징병제도나 가족제도가 무너져도 좋다.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 팩트체크 7번째입니다.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에 성중립시설을 두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성의 안전이 위협받고 여성의 역차별을 초래하는 거 아니냐라는 쟁점이 있습니다. 우리 질문문이 이렇게 질문하네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여성 안전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인권위가 이렇게 답변하네요. 성중립 화장실 등을 설치한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성범죄가 증가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오히려 성중립시설은 성별 정체성 때문에 화장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 해소가 되는 거예요 라고 답변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미국 할리우드에 설치되어 있는 성중립 화장실 표시입니다. 여성 들어갈 수 있고요. 남성 들어갈 수 있고요. 여성인지 남성인지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가진 사람도 들어갑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성이 성중립 화장실, 성중립 탈의실, 성중립 목욕탕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나 성별 정체성 규정이 도입되면요, 이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이런 공공시설 등은요, 여성용, 남성용, 성중립시설로 또 따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할까요?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간은 있나요?
기존 건물에 이걸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은 있을까요? 마련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성 성징에 대한 제거 수술이 없는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는데요. 남성 성징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성별 정체성 규정 때문에 얼마든지 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남성 성징을 그대로 달고 생물학적 여성과 같은 탈의실을 이용하고 같은 목욕탕을 함께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도요, 이 일로 인해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여러 사례가 보고됩니다. 그리고 불안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많아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역차별 문제가 제기됩니다. 질문문이 질문하죠. 역차별도 우려돼요. 스포츠에서 생물학적 여성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진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종목에 출연하면 생물학적 여성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인권위원회가 참 비겁하게 피해갑니다. 뭐라고 피해가는가 볼까요? 트랜스젠더가 스포츠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평등법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거는 스포츠 영역의 관점에서 풀어야 될 숙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평등법에 보면은요, 제2조에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츠 영역에서도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차별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요, 남자 모습 그대로 가진 트랜스젠더 여성이요, 육상 경기, 역도 경기, 사이클 경기를 출전해서 생물학적 여성보다 훨씬 우위에서 우승을 독점한 역차별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는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 규정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요,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별 정체성 규정 또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 들어오게 되면 헌법 규정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네, 정리하면 제3의 성 성별 정체성 때문에 성중립 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하고요. 여성의 안전 위협,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나요? 발생합니다. 화장실, 탈의실 등의 성중립시설 따로 마련해야 되고요. 여성의 안전 위협과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네, 팩트체크 8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왔네요. 평등법이 또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문이 질문하죠. 평등법이 다루는 영역이 너무 광범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 하나하나에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죠. 인권위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평등법은요,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 교육, 재화 용역, 행정 서비스 영역 등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이나 종교 영역 등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라고 답변합니다. 차별금지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 발의된 평등법 3가지 안에는 모두 명시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대표 발의한 이상민 의원도 모 인터뷰에서 동호회 등 각종 사적 모임에도 평등법이 적용된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등법은요, 동호회나 직장 내 종교적인 사적 모임 등에서도 동성애적 성적 지향에 대해서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이든 양심에 의한 것이든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죠.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동성애를 반대한다라는 양심을 갖고 있으면 이 양심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현하는 말조차 못하게 금지하는 법이 바로 평등법, 차별금지법입니다. 따라서 이 법은 국민의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하는 법률입니다. 우리 질문문이 또 이렇게 질문하죠. 교회 설교나 길거리 전도, 또 직장 내 종교 모임 등에서도 이 발언도 제한된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 인권위는요, 종교의 영역은 평등법이 다루는 영역이 아니라서 오해라고 주장을 하죠.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상민 의원 안에 따르면요, 종교 영역에도 평등법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 설교나 또 길거리 전도, 직장 내 종교 모임에서의 발언도 제한될 것입니다. 평등법에 따르면요, 기독교 방송이나 기독교 학교 등의 강연이나 일반 신도가 모인 직장 내 종교 모임 등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거나 이런 내용을 교육하게 되면요, 차별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고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명백한 종교의 자유 침해이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평등법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나요? 예, 제한합니다. 종교 등 모든 영역에 적용되고 이를 반대하는 표현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팩트체크 9번째입니다. 차별 구제 수단이 너무 피해자 위주, 그러니까 소수자 편향성이다라는 쟁점이 있는데요. 질문문이 질문합니다. 차별을 받았다는 피해자는 피해 주장만 하면 되는데 그 상대방은 차별이 아니라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하니까 너무 불리한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인권위가 이렇게 답변하네요. 평등법은 차별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당사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고 있어요. 차별 분쟁에서 대개 차별을 한 사람에게 정보가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을 고려한 것뿐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럴까요? 아닙니다. 차별의 문제는요, 대부분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요, 정보가 어느 한쪽에 편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평등법에는요, 피해자가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차별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이 주장하기만 하면 상대방이 차별을 하지 않았다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불리합니다. 더구나요, 혐오나 괴롭힘 이런 부분들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우리가 객관적 증거로 반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느낀 주관적 고통을, 정신적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반박을 할 수가 있죠? 또 중립적 표현을 써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 간접차별에 대해서도 그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차별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주관적 감정이나 중립적 표현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입증해서 책임을 면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기준이 되는 이 악의성 판단, 입증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평등법은 피해자는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기획된 집단소송이 발생하면요,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집단소송이 제기되고 입증을 못하면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겁니다. 더군다나 평등법에서는요, 배상액의 금액 하한을 5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벌금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면요, 차별 피해 구제 수단이 편향적이지 않나요? 굉장히 편향적입니다. 차별을 주장하기만 하면 상대방이 아니라고 입증해야 되는 거니까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네. 마지막 팩트체크 10번째입니다. 인권위의 권한을 강화해서 최상위 사정기관으로 만들려는 것이다라는 쟁점이 있습니다. 인권위의 입장에서는 가장 아마 찔리는 그런 질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 질문문이 대놓고 질문합니다. 평등법이 통과되면 인권위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고 최상위 사정기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합니다. 인권위가 이렇게 답변하네요. 현재도 인권위에는요, 법령, 제도, 정책 개선에 대한 권고 권한이 있습니다. 또 협의 요청 권한도 있고요. 그러니까 평등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인권위원회가 최고의 사정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라고 피해갑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평등법이 통과되면은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우려된다는 것은요, 저희의 주장이 아닙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에도 그대로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어떤 사람이냐면 국회의원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을 만들어나가고 검토할 때 옆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보조적으로 전문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검토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령, 제도 등의 내용 중 어떤 것이 차별 금지에 해당하는지를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할 수가 있는데 현행 법령, 제도뿐만 아니라 향후 개정하는 모든 법령, 제도 등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이라고 보고서에 올라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력 집중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죠. 국가인권위원회는요,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런데 헌법기관인 국회와 정부, 사법부가 이렇게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 불과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을 개정하라고 하면 개정을 해야 되고요. 차별을 시정하라고 하면 차별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뭐죠? 법률에 의한 기관이 헌법기관을 통제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죠. 질문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평등법이 제정되면 다른 법령이나 제도들도 평등법에 맞춰 개정하도록 강제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인권위원회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어떤 법률이 평등법과 충돌한다면 그 법률의 위헌성 여부는 직접 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되는 것이지 평등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합니다. 여러분들 그럴까요? 평등법 제9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의무죠. 라는 규정을 가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평등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규칙, 각종 제도, 정책을 조사 연구해서 이 법, 평등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요, 평등법에 반하는 법령과 제도나 규칙이 있으면요, 시정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그냥 시정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죠? 평등법이 제정되면은요, 국가는 평등법과 충돌하는 병역법, 징병제도, 주민등록법, 건강가정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이러한 각종 법령과 주민등록제도, 징병제도 등을 모두 시정해야 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평등법이 헌법보다도 우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법령체계 질서를 명백하게 훼손하는 것이고요, 위헌적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인권위를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만들지 않을까요? 라는 우려 맞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헌법기관을 통제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인권위의 평등법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 그 목적조항 1번, 제1조 규정을 읽어보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착한 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생각과 국민의 표현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평등법이고 차별금지법입니다. 나쁜 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평등권의 실현은요,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되고 그래야 착한 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법과 도덕과 윤리는 다릅니다. 법이 정해야 될 영역이 있고요, 도덕과 윤리, 종교가 다루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도덕적, 윤리적 영역을 국가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만들어 통제를 하게 되면 갈등과 혼란이 발생합니다.
개인의 사적 영역은요, 도덕과 윤리와 종교에 맡겨둬야 됩니다. 이것을 강제하는 법이 바로 평등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성별이란 여성과 남성을 말한다라고 수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도 맞습니다. 두 번째요, 차별금지 대상에서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규정은 당연히 삭제돼야 됩니다. 세 번째요, 차별 개념에서 괴롭힘, 혐오 이런 불확정적 표현은 삭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간접차별 규정도 삭제되어야 됩니다. 피해자가 주장하기만 하면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 입증 책임 전환 규정도 삭제되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당연히 삭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팩트체크 과정을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거짓 주장과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호도하고 있는지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팩트체크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왜 우리가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반대하는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윤영근 변호사님께서 그 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팩트체크 항목 리스트들을 아주 꼼꼼하게 세밀하게 분석해 주셔서 지금 인권위원회와 또 인권위원회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는 평등법의 문제점들이 무엇인가를 그 꼼꼼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동안 많은 강사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인권위원회의 문제점, 특별히 평등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 많은 이야기를 해왔고 해왔는데, 이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진행된 이야기들은 사실은 좀 산발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소개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윤영근 변호사님께서 이 평등법이 가지는 문제를 인권위원회와 연결시켜서 아주 하나도 빼놓지 않고 굉장히 꼼꼼하게 또 철저하게 이렇게 종합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합 정리된 내용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그 굉장히 유익한 그런 도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윤영근 변호사님께서 또 알기 쉽게 또 그 자세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윤 변호사님의 이미 강조한 논점들을 다시 한번 레뷰하고 또 정리하고 지나가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윤영근 변호사님께서 최근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내용이 중복되고 또 발의자도 중복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올해만 들어와도 벌써 5번째 5차례나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을 발의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중복 발의는 국민들의 여론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하도록 그렇게 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느끼도록 해서 국민 여론을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조적인 것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또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진영을 지치게 만들어서 힘을 빼놓으려는 고도의 전략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이와 같은 전략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매우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긴 호흡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면서 언제든지 상황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항해서 한 손에 병기를 잡고 또 한 손으로 일을 하고, 또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잡고 갔던 느헤미야 시대의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가짐과 태도가 계속해서 이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가 됩니다.
둘째로 윤영근 변호사님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갖추어져 있어서 별도의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의도는 바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자 하는 데 있음을 법률적인 입장에서 아주 예리하게 분석해서 확실하게 전해 주셨습니다. 셋째로 윤영근 변호사님은 평등도 국가가 수호해야 될 중요한 가치이지만 다른 것을 다르다고 말할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 국가의 더 중요한 책무임을 분명히 하셔서 이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우리가 끝까지 수호하고 몸담아야 될 정치 체제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양심이라든지 종교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소명인데 동성애와 이성애를 구별하는 것을 차별로 보고 인간의 주관적 느낌에 따라서 예측이 불가능하고 불명확한 혐오와 괴롭힘을 법제화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고 또 명확성을 중시하는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 넷째로 윤영근 변호사님은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는 객관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버리고 그 의미가 모호한 분류하기 어려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차별의 전거로 제시하는 것도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어떤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그 개념이 법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서는 안 되고 도덕이라든지 또 학문이라든지 종교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되고 이 영역에서 견해 차이가 나고 해석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이 법이 어떤 규제를 특정한 해석을 선택해서 규제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입법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불명확한 개념들을 법제화할 경우에 특별히 동성애와 관련된 입법에 있어서 가족제도 붕괴 또 병역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또 스포츠에서 역차별 현상이 불가피해지며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경고를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윤영근 변호사님은 평등법은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과 조례와 규칙, 제도, 정책을 시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헌법 위에 위치하는 법이 될 위험을 안고 있음을 우려하셨고 또 평등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종 판단을 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헌법기관이 설립한 하위기관이 국회 정부사법부 위에 옥상옥으로 군림하는 비민주적인 기관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윤영근 변호사님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항목은 삭제되어야 되며 괴롭힘, 혐오와 같은 불확정적인 표현을 삭제해야 되며 간접적 처벌 규정, 입증 책임 전환 규정을 삭제하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삭제해야 된다고 분명히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치밀한 강의를 통해서 최대 현안인 인권위원회와 평등법의 문제점들을 일목요연하게 또 빠짐없이 잘 정리해 주셔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굉장한 유익을 주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이 수고하신 윤영근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소아성애라든지 근친상간 등과 같은 성적인 일탈 행위를 정당화하고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는 성별을 해체시키고자 시도하는 주디스 버틀러와 미셸 푸코 같은 왜곡되고 거짓된 이론을 주도한 학자들을 위대한 인물로 치켜세워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EBS에 대한 교계의 반대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BS는 이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끼치는 영향이 막강한 공영교육방송이기 때문에
이 공영교육방송인 EBS에서 이런 인물들이 위대한 인물로 소개될 경우에 이 아이들이 잘못 미혹이 되어서 잘못된 성이해를 마치 정상적인 성이해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위험이 매우 크고, 이들이 나외 이런 교육을 받고 나중에 사회에 진출해서 주도하게 될 경우에 한국 사회의 미래가 매우 크게 우려가 됩니다. 사실 동성애를 명확하게 반대하는 그런 어떤 교단에 속한 큰 교회에서 교단의 지시에 따라서 동성애를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목회자에 대해서 이제 시정 조치를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회의 상당한 세력이 반발을 해서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 동성애에 대한 판단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판단의 자유를 강요할 경우에 저항하겠다. 그런 의사를 표명하면서 아주 건실한 그런 교단에서 탈퇴를 하는 그런 사태가 최근에 있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우리나라 공교육을 통한 잘못된 성교육의 여파가 지금 이런 형식으로 지금 표출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기독교인들과 단체들이 특히 공적인 교육방송인 EBS가 이런 편향된 그런 성교육을 주도하고 나서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정을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9월 12일에 포항 지역에서 포항 성시화 운동본부, 포항시 기독교 교회 연합회가 공동 주관해서 차별금지법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집회에서 이 차바 대표이신 조영길 대표님께서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 포항 지역은 이 교계가 단합해서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일찍이 시작해서 선도하고 있는 지역이고, 특히 현대 성윤리문화교육원 제1기 과정이 지금 9월에 시작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특별 프로그램으로 6월에서 8월까지 제1기 기본 과정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이미 진행해서 끝낸 바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요. 최근에 이제 경상도 지역뿐만 아니라 전라도 지역에서 똑같이 이런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연합 집회들이 연이어 개최가 되고 있고, 영향을 받아서 지금 경기 지역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연합 집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런 연합 집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진행이 되어서 한국교회 전체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바른 인식과 또 반대 운동이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연합 집회를 주도하고 또 이 연합 집회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그런 주의 종들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지금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 발의 반대 청원이 현재 5만 3천 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반대 청원에 참여해 주셔서 9월 25일이 마감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박주민 의원의 반대 청원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열심히 이 반대 청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25일까지 10만 명을 채워서 우리의 의견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해서 평등법 차단 그 사역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다음 주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포항 지역의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선두에 서서 주도해 오신
그 분을 우리가 강사로 모실 예정입니다. 특별히 포항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진석 목사님께서 다음 시간에 오셔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있는 그런 그 현장과 연관된 좋은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성원을 바랍니다. 우리 조영길, 네. 자,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제 39회 차바 강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차바 강의 일정을 예정했던 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법률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서 인권위원회와 평등법의 문제점들을 일목요연하게 빠짐없이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반해서 우리 사회를 병든 성물난 사회로 몰고 갈 것이라는 거듭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는데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자라나는 어린 세대에 막강한 파급 효과를 가진 EBS 공영방송이 병적인 왜곡된 성행위를 대놓고 소개하고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들과 어린 자녀들에게 성윤리 해체를 세뇌화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간절한 마음과 깊은 우려를 통해서 이 시도를 막아서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사오니 우리들의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기적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악한 시도들도 패퇴시켜 주시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런 시도들이 계속되는 동안 성도들을 깨우고 계몽하는 차바 사역도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차바 운영을 지휘하시는 조영길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대표님을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과중한 업무 중에도 차바 운영을 원활하게 잘 지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실무를 맡아 수고하는 스태프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위로하셔서 주신 업무들 신실하게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시청자들도 꾸준히 증가해서 더 많은 분들이 동성애, 젠더 이데올로기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하시며 후원도 넉넉하게 들어오게 하시며 또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제39회 모든 차바 강의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의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